이어서 이제 클리프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클리프는 뭐 생산량이라고 해도 괜찮고 여기에서는 사실 생산은 하지는 않고 판매를 하니까요. 어디에서 자동차를 가져와서 판매하는 거니까 뭐 판매량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생산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니까 생산량을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결정해야 되겠죠. 한 대에 얼마를 받을 것인가 가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그래프를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뭔가를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산량 또는 판매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판매량 따로 결정하고 가격을 따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판매량을 결정하면 가격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가격을 결정하면 판매량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판매량을 세대라고 한번 해보죠. 세대를 팔기로 결정을 했다. 이게 이제 자신에게 최선의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러면 세대를 팔기 위해서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될까요? 22,000달러로 책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대를 팔고 싶다면 가격을 22,000달러로 책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을 만약에 내가 찾았다면 나에게 가장 좋은 판매량을 찾았다면 다시 말하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판매량, 생산량이겠죠. 찾았다면 그러면 가격은 수요 곡선을 따라서 22,000달러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또는 거꾸로 내가 한 대에 얼마를 받아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22,000달러. 그러면 몇 대를 생산하는 것이 최선인가? 세 대를 생산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판매량과 가격을 이제 각각 찾는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긴 할 텐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두 개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결정을 하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수요 곡선을 따라서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을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계 의사결정의 원리, 두 번째는 비용 편익의 원리예요. 한계 의사결정의 원리는 모두 몇 대를 판매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문제는 아주 작게 쪼개서 하나 더 판매하는 것이 좋은가 하나 더 팔까 말까 이런 의사결정 문제로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야 되겠죠. 하나를 더 팔 때 추가로 얻는 수입 이걸 이제 우리가 한계 수입이라고 부르고요. 사실 더 팔 때라기보다는 보통은 이걸 이제 하나 더 생산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생산이나 뭐 판매나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팔 때 내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 추가 비용 이걸 이제 우리가 한계 비용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생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서 우린 뭐 대충 솔루션을 알고 있죠.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리하겠지만 이 둘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판매량 또는 생산량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한계 수입 곡선을 저희 집 강아지가 짖고 있어서 우선 한계 수입 곡선을 우리가 그려봐야 되는데 한계 수입 곡선으로 바로 가지 않고 우선 총 수입을 계산하고 총 수입을 사용을 해서 한계 수입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계 수입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것도 여러분 한번 해봤었어요. 뭐 우리가 총 수입 한계 수입 별 다르지 않습니다. 1번, 2번 해봤고 우리가 2번, 3번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총 수입부터 한번 계산해 보죠.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 가격에서 판매량을 곱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클리프가 직면하는 수요 곡선을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클리프가 직면하는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24,000달러로 책정하면 일주일에 한 대 팔 수 있고요.
가격을 23,000달러로 책정하면 일주일에 2대 팔 수 있고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는 거꾸로 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 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24,000달러로 책정하고 2대를 팔고 싶다면 가격을 23,000달러로 책정하고 뭐 등등등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총수입은 바로 이 가격과 판매량을 곱해서 얻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그렇죠? 곱해서 총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림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자, 이런 수요곡선을 한번 그려보고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한 대를 팔고 싶다면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을 쓸 수도 있는데 그 그림이 1부터 시작해서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2대를 판매하고 싶다면 23,000 22,000 이렇게 되겠죠. 4대를 판매하고 싶다면 가격을 21,000달러로 책정해야 됩니다. 얘가 가격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수요 곡선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클리프가 직면하는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가격과 판매량을 곱해서 우리가 총 수입을 계산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 대를 판매할 때 가격을 24,000달러로 받아야 되고요. 24,000달러보다 더 많이 받으면 한 대를 못 팔겠죠. 근데 24,000달러보다 조금 적게 받으면 한 대를 팔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3,500달러 정도로 책정을 하면 당연히 한 대는 팔 수 있는데 2대는 못 팔잖아요. 그럴 거면 못하러 23,500달러를 받겠어요. 24,000달러까지 받겠죠. 그러니까 안 깎아줘도 24,000달러에서 디스카운트를 안 해줘도 차를 한 대 팔 수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서 금액을 깎아줄 필요는 없겠죠. 여하튼 우리가 한 대를 팔 때 클리프의 수입은 뭐가 되냐면 정확히 이 사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이게 바로 총 수입입니다. 24,000 곱하기 1이니까요. 그 다음에 2대를 판매할 경우에는 대당 가격이 23,000달러예요. 그래서 23,000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사각형의 면적이 바로 클리프의 수입이 됩니다. 2대를 판매할 때 수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대를 판매하려면 가격을 22,000달러로 책정해야 되니까 3대를 판매할 때 클리프의 수입은 바로 이 사각형의 면적이 돼요. 이게 바로 3대를 판매할 때 클리프의 총 수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총 수입을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격 곱하기 판매량과 같지만 여기 그래프에서는 바로 수요 곡선 아래 면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대를 판매한다면 대당 21,000달러를 받으니까 21,000 곱하기 4가 클리프의 수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총 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총 수입을 계산했다면 한 개 수입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총 수입은 계산을 했고요. 이렇게 한 개 수입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한 개 수입, 한 개 비용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카운트를 할 때 하나, 둘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카운트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자동차를 판매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은 제로에서 24,000달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팔지 않았을 때는 수입이 제로예요. 그 다음에 한 대를 판매하게 되면 총 수입이 24,000달러가 되겠죠. 그러면 추가로 얻는 수입은, 그러니까 첫 번째 자동차를 판매했을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은 제로에서 24,000달러가 되는 거니까 한 개 수입이 바로 24,000달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를 판매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은 첫 번째 팔았을 때 24,000,
두 대 팔았을 때 46,000이니까 요 둘의 차이인 22,000달러만큼의 추가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차이를 계산해서 우리가 한 개 수입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자동차를 판매할 때의 한 개 수입은 두 대 판매할 때의 총 수입에서 한 대 판매할 때의 총 수입을 차감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바로 두 번째 자동차로부터 얻는 한 개 수입이 되겠죠. 한 번 더 해보면 세 번째 자동차를 판매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인 한 개 수입은 두 대 팔았을 때 46,000, 세 대 팔았을 때 66,000이니까 이 둘의 차이가 되겠죠. 따라서 2만 달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하면 한 개 수입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수입 우리 한 개 수입을 모두 계산했으니까 이제 한 개 수입 곡선으로 표현해 보죠.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계산한 것이 한 개 수입이고요. 몇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한 개 수입은 금액으로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클리프가 직면하는 수요 곡선에서 세로축의 값이 바로 가격인데 세로축의 변수, 세로축의 값이 가격이고요. 이걸 우리가 정확히 달러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 곡선에 이렇게 수요 곡선에 세로축이 가격이고 지금 이 가격의 단위가 달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개 수입을 보면 정확히 그 단위가 일치합니다. 세로축의 변수인 가격과 단위가 일치하죠. 그렇다면 한 개 수입을 이렇게 세로축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 단위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세로축에 가격이라고 써도 괜찮고 얘가 가격이죠. 그 다음에 총수입이라고 써도 괜찮고요. 다 달러니까. 그 다음에 한 개 수입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다 달러니까. 단위가 다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얘는 여기다 쓰면 안 되겠죠. 얘는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얘는 반드시 다른 곳에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다른 단위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 쓸 수 없겠죠. 여하튼 가격, 총수입, 한 개 수입은 다 단위가 똑같아서 세로축에 표현할 수 있어요. 이쪽에 모두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달러니까요. 그 다음에 가로축의 변수는 바로 얘겠죠. 하나, 둘, 셋, 넷 판매량 또는 수요량. 그래서 첫 번째 일 때 24,000, 두 번째 일 때 22,000, 세 번째 일 때 2만, 네 번째 일 때 18,000 이런 식으로 24,000에서 시작해서 2,000씩 줄어들죠.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첫 번째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한 개 수입은 24,000. 공교롭게도 한 대를 판매할 때의 가격과 같습니다. 하나도 판매하지 않다가 내가 한 대를 판매하고 싶다면 그러면 가격을 24,000달러로 책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 수요 곡선이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산한 한 개 수입에 따르면 하나도 팔지 않았을 때는 수입이 제로예요. 그러다가 한 대를 팔게 되면 정확히 가격만큼 수입이 늘어나겠죠. 24,000달러. 그래서 여기에서는 24,000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한 개 수입은 두 번째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한 개 수입은 2,000달러만큼 줄어들어서 22,000이 됩니다. 세 번째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한 개 수입은 2만 달러가 되고요. 네 번째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한 개 수입은 18,000달러가 돼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점을 찍고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 개 수입 곡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이건 그냥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이런 과제는 이제 14장의 문제만을 조금 이렇게 추려서 우리 교과서의 문제를 추려서 제가 이제 과제로 만들었는데요.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부터 뭔가 이제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네, 대체로 이제 표의 값을 이런 식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값들 찾는 것들도 좋은 엑서사이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값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지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엑서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리프의 한계 수입 계산을 했죠. 중요한 사실은 클리프의 한계 수입 곡선은 수요 곡선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수요 곡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한계 수입 곡선을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재미있게도 수요 곡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건 왜 이런 것일까? 이제 퀘스천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보통 이제 줄여서 MR이라고 해요. MR. 왜 한계 수입 곡선은 수요 곡선보다 아래쪽에 있을까가 이제 우리의 퀘스천입니다. 그다음에 수요 곡선은 그냥 이 경우에는 P라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P라고 쓰고 그다음에 얘를 MR이라고 이제 보통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뭐 그림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얘가 수요 곡선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그래프에 우리가 이제 한계 수입 곡선을 추가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당연히 뭐 여기에선 같지만 이 두 값이 작고 한계 수입이 더 작고 한계 수입이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 수입 곡선이 지금 수요 곡선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어떤 현상이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일까? 그래서 두 가지 그 상반된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출량 효과 또는 뭐 아웃풋 이펙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할인 효과, 디스카운트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출량 효과부터 보죠. 아웃풋 이펙트는 자동차를 한 대 더 판매하면 수입이 얼마만큼 늘어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 대 더 판매할 때 늘어나는 수입. 그게 바로 산출량 효과입니다. 얼마만큼 늘어날까요? 가격만큼 늘어나겠죠. 하나 더 팔아요. 그러면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은 가격만큼이겠죠. 그렇죠? 보시면 한 대를 팔고 싶어요. 그렇다면 24,000달러의 가격을 책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팔지 않다가 내가 한 대를 더 팔면 제로에서 1로 가는 거죠. 그렇죠? 제로에서 1로 갈 때 그러면 늘어나는 수입은 얼마인가? 당연히 내가 책정한 가격 한 대를 더 팔기 위해선 24,000달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24,000달러가 바로 내가 추가로 얻는 수입이 되겠죠. 그게 바로 산출량 효과입니다. 두 번째 하나 더 해보죠. 한 대를 팔고 있다가 하나 더 팔고 싶어요. 그러면 가격을 23,000달러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 더 팔면 얼마만큼의 수입이 발생하냐면 바로 23,000달러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대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죠. 한 번 더 해보죠. 두 대를 팔고 있다가 한 대를 더 팔고 싶어요. 그러면 가격을 22,000달러로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한 대를 더 팔 수 있겠죠. 세 번째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자동차를 팔아서 내가 버는 돈은 정확히 22,000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한 단위 더 판매할 때 추가로 늘어나는 수입이 바로 산출량 효과고 그 산출량 효과를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라고 쓸 수 있겠죠. 가격입니다. 산출량 효과는 사실상 가격과 같아요. 하나 더 팔면 김밥 하나 더 팔면 예를 들어 김밥 가격이 4,500원이다. 그럼 김밥 하나 더 팔면 4,500원 버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산출량 효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스카운트 이펙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이게 조금 트리키하죠. 그러니까 14장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개념이 바로 이 디스카운트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이펙트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시장 지배력을 갖는 기업의 의사결정 문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우선 한 대를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지난주에 자동차 가격을 24,000달러로 정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몇 대를 팔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의 답은 한 대겠죠. 지난주에 가격이 24,000달러였기 때문에 클리프는 자동차 한 대를 팔았을 거예요.
자, 이제 이번 주에 자동차를 2대 팔고 싶어요. 그렇다면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될까? 답은 뻔합니다. 23,000달러로 책정하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자동차를 내가 팔았을 때 얻는 수입은 정확히 23,000달러가 되겠죠. 그게 바로 산출량 효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내가 2대가 아니라 한 대만 팔고 싶었다면, 그렇죠? 한 대만 팔고 싶었다면 그러면 나는 24,000달러를 벌 수 있었어요. 그런데 2대를 팔기 위해서 가격을 디스카운트를 한 거예요. 23,000달러로. 문제는 자동차를 그래서 2대를 이번 주에는 판매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사가는지는 모르겠지만 2대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동차, 두 번째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도 이제 23,000달러를 받아야 되고 얘도 23,000달러를 받아야 되겠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한 대만 팔고 싶었다면 얘는 아니고요. 그럼 얘를 24,000달러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대 더 팔기 위해서 24,000달러를 받고 팔 수 있었던 첫 번째 자동차도 1,000원만큼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대를 팔고 싶다면 첫 번째 자동차의 가격도 23,000, 두 번째 자동차의 가격도 23,0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웃풋 이펙트, 산출량 효과는 두 번째 자동차를 팔았을 때 내가 얻는 수입, 얘가 바로 아웃풋 이펙트예요. 이게 산출량 효과입니다. 이 가격이.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할인 효과는 뭐냐면 내가 지금 2대를 팔기 위해서 가격을 23,000달러로 책정한 건데 만일 내가 한 대만 팔고 싶었다면 지난주처럼 나는 사실 24,000달러를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차를. 첫 번째 차는 24,000달러를 받고 팔 수 있었는데 지금 한 대 더 팔기 위해서 첫 번째 자동차의 가격을 1,000달러만큼 깎아주는 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자동차로부터 1,000달러만큼의 일종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동차도 23,000달러를 받고 팔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한 대만 팔고 싶었다면 이 차를 24,000달러를 받고 팔 수 있었을 텐데 한 대 더 팔기 위해서 두 번째 차를 팔기 위해서 첫 번째 자동차의 가격도 1,000달러를 깎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할인 효과예요. 그래서 한 대 더 팔기 위해서 1,000달러만큼의 수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할인 효과는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게 여기 1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지금 2대를 판매하는데 첫 번째 자동차만 팔고 싶었다면 24,000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한 대 더 팔기 위해서 첫 번째 자동차의 가격도 똑같이 1,000달러만큼 깎아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1은 첫 번째 자동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00달러는 한 대 더 팔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가격을 인하해야 되는가. 그래서 가격의 인하폭입니다. 할인이죠, 할인. 하나 더 팔기 위해서 얼마나 가격을 인하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제 저는 보통 어떤 사례를 많이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하냐면 뭐 지금 이게 자동차의 경우여서 사실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좀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면 렌트카 회사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렌트카 회사가 있고 렌트카 회사의 구매 담당 직원이 이제 클리프한테 와서 차를 사가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단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매주 와서 이제 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렌트카 회사에서 와서 이제 차를 한 대 산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한 대를 사갔어요. 24,000달러를 받고 사갔습니다. 근데 클리프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에는 차를 한 대 더 팔고 싶어요. 그래서 가격을 23,000달러로 낮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렌트카 회사 직원이 왔습니다. 근데 클리프가 가격을 좀 깎아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렌트카 회사가 그럼 이번 주에는 2대를 구입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렌트카 회사가 지난주에는 한 대 사갈 때 24,000달러를 내고 사간 거잖아요. 근데 클리프 입장에서는 두 대를 팔고 싶으면 24,000달러를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차도 좀 아쉽지만 23,000달러에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한 대를 더 팔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대 더 팔기 위해선 가격을 인하해야 되고 그 인하한 가격이 첫 번째 자동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안 그랬었으면 사실 1,000달러를 더 받고 팔 수 있었는데 한 대 더 팔기 위해서 첫 번째 자동차 그러니까 24,000달러를 받고 팔 수 있었던 자동차를 23,000달러에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해보죠. 뭐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뭐 영상이니까 사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여러분 뭐 리와인드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 대를 팔고 싶어요. 그렇다면 가격을 22,000달러로 책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자동차로부터 얻는 추가 수입이 정확히 가격인 22,000달러가 되겠죠. 이게 바로 산출량 효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사실상 23,000달러를 받고 자동차 두 대를 팔았단 말이에요. 두 대 22,000달러를 받고 팔았어요. 근데 23,000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23,000달러를 받고 자동차 두 대를 팔았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격을 1,000달러만큼 낮춰서 세 대까지 팔고 싶다면 그러면 이제 23,000달러를 받고 팔 수 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자동차의 가격을 22,000달러로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동차로부터 1,000달러만큼의 손실이 발생할 거고요. 두 번째 자동차로부터 손실이라기보다는 수입의 감소겠죠. 두 번째 자동차로부터도 1,000달러만큼의 수입의 감소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팔기 위해서는 내가 23,000달러를 받고 팔 수 있었던 두 대의 가격을 똑같이 22,000달러로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일 두 대만 내가 팔고 싶었더라면 23,000달러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 더 판매하기 위해서 22,000달러의 가격만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래서 세 대를 내가 세 대를 판매한다면 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텐데 세 대까지 판매하지 않고 두 대만 판매했었더라면 23,000달러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자동차의 가격을 1,000달러씩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겠죠. 1,000달러씩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000달러만큼 할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1,000달러는 할인 폭이겠죠. 1,000달러만큼 인하해야 세 번째 자동차를 팔 수 있으니까 이게 가격의 인하 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클리프는 차를 한 대 더 팔기 위해서 1,000달러 곱하기 첫 번째 자동차, 두 번째 자동차만큼의 수입을 반드시 포기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보죠. 그 다음 주에는 차를 4대까지 팔고 싶어요. 그렇다면 가격을 21,000달러로 깎아줘야 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만약에 내가 지금 3+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가격을 21,000달러로 낮춰줘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냥 세 대만 팔았었더라면 나는 사실 22,000달러를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한 대 더 판매하기 위해서 22,000달러를 받고 팔 수 있었던 세 대의 가격도 모조리 1,000달러씩 깎아줘야 됩니다. 1,000달러씩 세 대에 깎아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22,000달러 받고 팔 수 있었던 세대를 한 대 더 팔기 위한 일종의 거래라고 할 수 있겠죠. 1,000달러씩 다 깎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 자동차를 판매해서 21,000달러를 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2,000달러를 받고 팔 수 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동차로부터 1,000달러씩의 수입의 감소가 발생하겠죠. 마이너스 3,000달러. 또 정리하면 이
이 2만 1,000달러가 바로 산출량 효과고요. 한 대 더 팔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긴 했지만 그래서 2만 1,000달러를 버는 거잖아요. 네 번째 자동차로부터.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받고 팔 수 있었던, 정확히 얘기하면 2만 2,000달러를 받고 팔 수 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동차에 디스카운트를 넣어줘야 되죠.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1,000달러씩. 그래서 3,000달러의 수입의 감소가 발생해요. 이게 바로 할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클리프는 차를 한 대 더 팔기 위해서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팔기 위해서 1,000달러 곱하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동차의 가격 인하만큼의 수입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가 결합된 거예요. 계산해 보면 23,000에서 첫 번째 자동차로부터 수입의 감소가 발생하니까 22,0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동차를 판매하면 가격만큼 수입의 증가가 발생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자동차의 수입의 감소가 있겠죠. 깎아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았었더라면 1,000달러 더 받을 수 있었는데 2,000달러만큼의 수입의 감소가 발생해서 2만 달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동차를 2만 1,000달러의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어서 산출량 효과가 발생하지만 동시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동차의 가격을 1,000달러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수입의 감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000달러를 빼면 18,000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한계 수입은 바로 산출량 효과와 할인 효과가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 효과, 자동차를 하나 더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가격을 반드시 인하해야 되고, 가격을 인하하기 전에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던 자동차들의 가격을 모두 다 인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인 효과는 기본적으로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겠죠. 할인 효과 정리해보면 가격의 변압은 하나 더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얼마나 인하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델타 P라고 썼는데 얘가 바로 마이너스 1,000달러죠. 그러니까 하나 더 판매하기 위해서는 1,000달러씩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낮추기 전에 판매량 Q. 그래서 이게 바로 할인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1,000달러 곱하기 한 대, 1,000달러 곱하기 두 대, 1,000달러 곱하기 세 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터디 프로블럼 4는 이건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는데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킵하고요. 네, 내일 우리 수요일에 여기 지금 4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일에 14장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